네, 정세균 국무총리 보신 것처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와의 전투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구, 경북 상황 변화는 별도로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발맞춰서 국내 확진자 증가세도 안전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요. 확진자가 8,086명, 어제보다 107명의 확진자가 늘어난 거고요. 그런데 추가 완치자가 어제와 오늘 보면 100명대, 오늘은 또 204명이 추가 완치가 된 거잖아요. 사실 기분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런 그 추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확진자 수가 좀 둔화가 됐고요. 또 그 사이에 이제 완치가 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확진되는 숫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아져서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확산이 둔화되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실제 지역사회 감염에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확진자 수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제로 검사하지 않은 지역사회 내에 경한 증상이나 증상이 없는 상태로 이미 감염이 된 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네. 우리가 모르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분명히 기분 좋은 소식인 건 네네. 맞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에 표본 감시를 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국에 한 50개 정도 의료기관에서 이 겨울철에 호흡기 증상 있는 환자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 유행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예. 네, 이런 시스템을 사실 질본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난달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국 확산의 그런 실체는 사실 이제 지금 눈에 드러난 숫자만 가지고 아직 이제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그 독감을 예를 들었을 때 전국 약국의 평균, 병원의 평균을 예. 접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신천지 같은 그런 특이사항이 있은 경우에는 그 통계를 어떻게 취합해서 평균을 내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지금 보면 한 8,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이 가운데 약 한 70% 정도가 신천지 및 예. 어떤 대남병원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보면 이 전체 8,000명이라는 게 전국을 고루 검사했다기보다는요. 예. 저희가 의심이 됐던 역학적 연결고리라든지 어떤 전파 양상에 따라 가지고 특정 부분, 특정 지역과 특정 집단에 집중해서 검사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전체 상황을 완전히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착시 현상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검사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제 검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나니까 그 검사가 줄어들면서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구 지역의 추가 확진자 수도 이틀 연속,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방역 체계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금 바꿔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 지난달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2월 한 19일경부터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31번 환자가 예, 그 맞습니다. 당시에 나온 시점이죠. 그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에 의심된다, 이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이미 나온 이야기가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만연했을 때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추적하는 것보다는 네. 전체적인 피해를 줄이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봉쇄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이제 전환을 말하는 것인데 예. 사실 그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에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특수한 경우거든요. 종교 집단과 결부화돼서 아주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났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언론, 국민 그리고 정부도 사실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신천지의 전수조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민들 안심을 시켜드리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신천지의 모든 사람을 검사하겠다. 실제 그렇게 했더니 젊고 무증상인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환자들을 다 수용하지를 못해서 집에서 입원을 대기하던 분이 돌아가신다든지 네.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들도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구 경북과 신천지 중심의 이런 검사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좀 시야를 넓혀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증상이 있는 열이 난다든지 호흡기 증상, 의심이 되는 환자 위주로 검사를 해서 예. 그 피해를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구로콜센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로콜센터에서 지금 직원을 포함해서 가족과 지인 3명까지 확진이 되면서 총 관련자들이 2, 3, 4 감염 합쳐서 115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거기 안에 웨딩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피스텔도 있고요. 여러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이것도 일단 그 집단 감염인데 집단 감염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정말 어디서 시작을 어떻게 최초 감염자가 누구인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 실마리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전략이 전환이 됐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예를 들어 이제 전략 전환이라는 게 봉쇄에서 예, 완화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외국에서 유행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환자가 거의 없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구로콜센터 같은 게 발생을 했다면 정말 철저하게 뒤져야 됩니다. CCTV, 개인 기록 이런 거 다 뒤져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찾아가지고 완전히 봉쇄하는. 그러니까 예. 정말 한 명 한 명 다 찾아내는 거죠. 모든 후보를.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이미 대구 경북 쪽에서 큰 유행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실 수도권에서도 이 구로콜센터뿐만이 아니고 사실 소규모의 감염, 집단 감염, 그러니까 예.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네. 지금은 이제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가 처음이었느냐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시점에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지만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운데에서 증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환자 위주로 진짜로 그 가운데서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 사실 그러니까 전수 이 빌딩에 드나든 사람을 전수를 조사하겠다. 예, 가능하다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효율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조 시스템을 통한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보다는 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든지 같은 공간 안에 있어서 층간의 이제 전파 가능성에 지금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확진자와 동선이 같을 경우에 감염 위험성이 아무래도 더 높아지겠죠. 예, 물론 당연히 그렇긴 예.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동선이 같다 그래도 위험성은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다를 거고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기 서로 때문에 뭐 말을 했냐 안 했냐, 맞습니다. 기침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었고 그 공간이 환기가 잘 된다든지 외부 공간이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위험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고요. 네. 반면에 엘리베이터 같이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 1, 2분 이상 같이 있었다. 더군다나 보호구가 없었다. 뭐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동선마다 좀 다른데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확진자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동선을 계속 정보를 주지 공개하고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예. 내가 혹시 같이 있었나 따져보는 거 중요한데 사실 조금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동선이 같이 있었다고 그래서 분명히 아니면 그 동선에 다녀왔다고 그래서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수시로 막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네. 계속 공지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예, 그쪽에 가면 아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예, 들고. 맞습니다. 예. 그 마치 낙인 찍듯이 그쪽에 가지도 말아야지 네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선 공개하고 이럴 때는 조금 그런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요새 진짜 문자를 각 지역별로 수시로 받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정부 세종청사로 가보죠. 세종시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 전체로는 39명이 됐고요. 또 정부 청사죠. 거기서도 26명까지가 나왔는데 뭐 청사는 그래서 옥상 정원도 쭉 연결돼 있고 그 안에 건물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 통로도 지금 뭐 차단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어디든 안심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건물을 운영하거나 건물에 자주 드나들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를 조심하는 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회사에 출근하시는 네. 경우가 되겠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뭐 2부제라든지 교대 근무를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인원과 그 횟수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네. 불가피하게 이제 예. 결국 사회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따진다면 결국 출근해서 기본적인 개인 위생 원칙들을 굉장히 준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에 좁은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있는 경우라면 일단은 기본 보호구로서 이제 마스크 착용을 좀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공기가 계속 환기가 되면 그 공기상에 있는 비말이라든지 오염물질이 환기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기적인 환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요새 보니까 회사에서 회의라든지 식사할 때도 보니까 자리를 띄어앉는다든지 예. 그리고 앞만 보면서 하더라고요. 예, 또. 네. 칸막이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시도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위생 관리.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손잡이라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이라든지 네. 아니면 같이 쓰는 컴퓨터라든지 뭐 복사기 이런 손이 계속 닿는 이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화장실 위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은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생각해 보면 손으로 만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손잡이 문 열고 들어가서 네. 조작을 하고 예. 변기도 만져야 되고요. 네. 화장실 휴지 같은 거 꺼내면서 또 만지게 되죠. 근데 사실 손 위생 거기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화장실 갈 때 휴대폰 같은 거 들고 가셔서 네네. 사용하시다 나온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가지고 위생 관리 좀 해주실 필요 있고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실 필요 있고 물론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통한 전파는 아직 정설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지만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 보고를 보면 소변이나 대변에서도 바이러스 검출됐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는 화장실에서도 감염이 될 위험성이 있기는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이용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WHO도 유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밝힌 만큼 정세균 국무총리가 유럽 일부 지역의 유입도 막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이렇게 해외 역감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겠죠. 네, 뭐 당연히 일단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워낙에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많아진 상황이니까 사실 외국에서 뭐 관광하러 오시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들어오는 인원 자체도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이 맞지만 예. 검역을 그러니까 이 행정적인 이런 절차를 강화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수도 줄어들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이 사실 확산이 지금 좀 둔화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시간이 약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은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이 세이브되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하루 이틀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 우리가 며칠 불과 2주, 3주 전으로 돌아가보면 하루에 확진자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나오는 날도 예. 있었잖아요. 예, 사망도 하루에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 하는 날도 있고 그 이야기는 진짜 현장에서는 정말 정신이 없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시차가 굉장히 큰 것인데 이런 검역이라든지 입국 절차를 강화하게 되면은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